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가 겪은 일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요. 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러니까 제가 56살이었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마포구 합정동에서 32년째 같은 자리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새벽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반죽을 시작하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빵 냄새가 온 동네에 퍼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죠. 빵집이라고 해도 정말 작은 곳이에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저 혼자 모든 걸 다 했어요. 새벽에 반죽하고 오븐에 굽고 진열하고 손님 맞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그렇게 32년을 보냈어요. 손가락은 반죽 때문에 늘 거칠었고 허리는 아침마다 뻣뻣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아들 민준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41살이었는데 대한전자라는 큰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15년째였는데 성실하고 똑똑해서 상사들한테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월급도 꽤 괜찮게 받고 있었고 보너스도 매년 나오고 복리후생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예쁜 며느리 수진이와 똑똑한 손자 하준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고마웠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들 아버지는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저 혼자 아들을 키웠죠. 낮에는 빵집 일하고 밤에는 아들 공부 봐주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특히 아들이 중고등학생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춘기라 말도 안 듣고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저는 내가 공부 안 하면 엄마처럼 평생 빵만 구워야 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서운하지만 그때는 그런 말이라도 해서 아들이 공부했으면 했어요. 다행히 아들이 고3 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대학 가는 친구들 보면서 자극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새벽에 빵 굽기 전에 아들 도시락도 싸주고 밤늦게 공부하는 아들한테 우유나 과일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아들이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대학 다닐 때도 생활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아들을 말렸어요.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빵집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등록금이랑 생활비는 충분히 될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아들이 입사 3년 차 때 만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똑똑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도 168cm 정도로 크고 예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말을 정말 잘했어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시골 출신 할머니한테도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도 챙겨주고 처음에는 아들이 수진이를 소개해줄 때 조금 걱정했어요. 너무 예쁘고 똑똑해 보여서 혹시 제 아들한테는 과분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어머니, 민준 오빠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남자죠라고 하는 걸 들으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두 사람이 결혼한 건 아들이 29살, 수진이가 27살 때였어요. 결혼식도 정말 예쁘게 했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비용을 많이 대주셔서 강남에 있는 큰 웨딩홀에서 했는데 저는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신혼집도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였어요. 35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당시 가격으로 15억 정도 했어요. 저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나 궁금했는데 아들이 수진이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어머니 최명숙 씨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서 딸 결혼 자금으로 아파트를 사주신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딸 결혼 자금으로 15억짜리 아파트를 선뜻 사주시다니. 저는 빵집에서 32년 일해서 번 돈 다 모아도 그 절반도 안 될 텐데. 그래서 수진이한테도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손자 하준이가 태어난 건 결혼 2년 후였어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걸음마를 일찍 떼고 말도 일찍 하고 기저귀도 일찍 뗐어요. 저는 손자가 너무 예뻐서 시간만 나면 아들네 집에 가서 돌봐줬어요. 수진이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인 저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어머님 오시면 하준이가 정말 좋아해요라고 하면서 환영해주고 제가 만든 빵도 어머님이 만든 빵이 제일 맛있다고 하면서 잘 받아줬어요. 가끔은 어머님도 이제 나이 드시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걱정해주기도 했고요. 하준이도 할머니를 정말 따랐어요. 제가 가면 할머니 왔다 하면서 뛰어와서 안기고 제가 만든 빵도 할머니 빵 맛있어라고 하면서 잘 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하준이가 5살이 되면서 명문 사립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 원비가 150만 원이나 되는 곳이었는데 수진이가 아이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영어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하준이는 그런 걸 다 잘했어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착한 아들, 똑똑하고 예쁜 며느리, 귀여운 손자. 그리고 안정적인 아들의 직장. 제가 평생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완벽해 보이던 행복이 사상 누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아들이 곧 상상도 못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일이 시작된 건 3년 전 봄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들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하준이 장례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자는 거예요. 그때 아들은 수진이가 제안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뭔가 복잡한 세금 이야기였거든요. 수진이 말로는 나중에 하준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엄마, 지금 아파트 가격이 15억인데 하준이가 성인이 되면 아마 30억은 넘을 거예요. 그럼 증여세만 해도 몇억 원이 나온대요. 그런데 미리미리 명의를 바꿔놓으면 그런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수진이가 그러는데요. 아들 설명으로는 일단 아파트 명의를 수진이 어머니인 최명숙 씨 명의로 바꿔놓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최명숙 씨가 아파트를 산 것으로 되고 나중에 하준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 최명숙 씨에서 하준이로 명의를 바꾸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증여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복잡한 일은 잘 모르니까 그래. 수진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 수진이는 그런 일 전문가니까 잘 알 거야 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니까 당연히 잘 알겠거니 했죠. 아들도 수진이가 이런 일에는 정말 전문가라서 회사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다 수진이한테 조언을 구할 정도예요.
그리고 수진이 어머니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분이니까 이런 일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법무사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고 뭔가 바쁘게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이런 복잡한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회사 일만 열심히 해라고 하면서 아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을 막았어요. 민준 오빠는 이런 법적인 절차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괜히 개입했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저한테 맡기세요라고 했다고 해요. 아들은 그런 말을 듣고 오히려 고마워했대요. 역시 수진이는 믿을만해라고 하면서요. 분명의 이전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수진이가 모든 걸 다 처리해줬거든요. 필요한 서류들도 수진이가 다 준비해줬고 아들은 그냥 필요한 곳에 도장만 찍으면 됐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는 것도 수진이가 제가 어머니랑 같이 갈 테니까 민준 오빠는 회사에 있어도 돼요라고 해서 아들은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아들이 와 정말 수진이 덕분에 이렇게 쉽게 끝났네. 혼자였으면 이런 복잡한 일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대견해했죠. 명의 이전이 끝나고 나서도 처음 몇 달간은 별일이 없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고 가족들도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저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에는 가끔 아들네 집에 가서 손자랑 놀아주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쯤 되니까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아들한테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뭔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퇴근하면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아들 넥타이도 풀어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예전만큼 화목하지 않았고요. 예전에는 저녁 식사할 때도 가족끼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점점 조용해지더라고요. 하준이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부부 사이에 일시적인 갈등이거나 아니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결혼 생활이란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수진이가 회사 일이 바빠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수진이가 아들한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당신이 집에 있으면 애가 시끄럽다고 징징거린다라든지 당신 월급으로는 하준이 교육비도 부족하다라든지 하는 말들을 했다고 해요. 아들은 그런 말들을 듣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참으려고 노력했대요. 수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조금 더 참아보자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해 11월쯤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수진이가 아들과 대화를 거의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오늘 회사에서 하고 말을 걸면 피곤하니까 나중에라고 하면서 피하고 주말에 가족끼리 어디 가자고 하면 하준이랑 저만 가면 돼요라고 하면서 거부했대요. 그리고 12월 초쯤에는 아예 따로 자기 시작했어요. 하준이가 밤에 깨면 당신까지 같이 깨서 회사에 지장 있으니까 따로 자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면서 방을 나갔다고 해요. 아들은 그때서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해 12월 15일이었어요. 갑자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거의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수진이가. 저는 깜짝 놀라서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어떻게 됐는데? 사고라도 났어? 라고 물었는데 아들이 겨우겨우 말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그리고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해요. 저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뭔 소리야?
수진이가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했어? 라고 했는데 아들이 울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 듣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아침 아들이 회사에 갔다가 점심시간에 집에 들러서 뭔가 깜빡한 서류를 가져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평소보다 일찍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해요. 아들이 수진아, 왜 집에 있어? 회사 안 갔어? 라고 물으니까 수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고 상냥하던 수진이가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아들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민준 씨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라고 했대요. 아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앉았는데 수진이가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민준 씨, 우리 이제 헤어져요.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어요. 아들은 당연히 황당해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수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더라고 해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준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민준 씨는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들이 나가라니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해? 그리고 하준이는 내 아들인데 왜 내 마음대로 결정해? 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 그리고 변호사 같은 건 선임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오히려 민준 씨만 손해보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뭔 소리야? 변호사를 왜 선임하면 안 돼?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니 여기 내 집인데? 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대요. 민준 씨, 이 집 명의가 누구 거인지 모르세요? 이제 이 집은 저희 어머니 것이에요. 법적으로 민준 씨는 이 집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은 머리가 하얘졌다고 했어요. 그제야 그 명예 이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던 거죠. 자신이 아내를 믿고 맡긴 그 일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그럼 그때 증여세 절약한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 라고 아들이 물었더니 수진이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이 집은 저희 것이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 하준이는? 하준이는 내 아들인데 내가 왜 못 봐? 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하준이는 제가 잘 키울 거예요. 민준 씨가 굳이 개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다고 했어요. 자신이 12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돌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수진아, 정말 이렇게 하려는 거야? 우리 하준이 생각은 안 해봐? 아빠 없이 크는 게 아이한테 좋을 것 같아? 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해봤지만 수진이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남편을 속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제가 물으니까 아들이 일단 회사 근처 모텔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서 정말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당장 빵집으로 와. 혼자 있으면 안 돼.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일단 와라고 했어요. 아들이 빵집으로 왔을 때의 모습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평소에 항상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던 아들이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정장 재킷은 구겨져 있었고 셔츠도 제대로 단추를 안 채운 상태였어요.
얼굴은 새파래져서 마치 큰 병이라도 난 것 같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보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아들을 꽉 안아주면서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작 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거니까요. 아들은 제 품에 안겨서 한참 울었어요. 어른이 된 후로는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엄마, 저 어떻게 해요? 하준이도 못 보고 집도 없고.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아들이 그렇게 우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행복해 보였던 제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절망에 빠진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황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명예 이전 과정에서 아들이 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었고 모든 법적 절차를 자신이 주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변호사를 쓸 필요 없다고 한 것도 아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던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아들한테 한 말들이었어요. 하준이를 보고 싶으면 제가 허락할 때만 보세요. 함부로 접근하시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무슨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 동료들한테는 이 일을 알리지 마세요. 괜히 소문나면 민준 씨한테만 손해니까요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던 것 같았어요. 아들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잘못 산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수진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하준이도 정말 사랑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라고 자책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너무 선량해서 당한 거지. 나쁜 건 수진이야 라고 했는데, 아들은 그래도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계속 자책했어요. 다음 날 아들은 회사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지금 그 상태로 회사에 가면 안 돼. 일단 마음을 좀 추스르고 나서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 지금 회사 일을 빼먹으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까지 잃으면 정말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서 억지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더 심각한 상태였어요.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동료들이 민준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물어봐도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멍하니 있기만 했다고 해요. 직속 상사가 민준 씨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며칠 쉬면서 해결하고 와요라고 했는데 아들은 그런 배려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버텼는데 실제로는 전혀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대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심해졌어요. 아들이 아침에 나갔다가도 점심때쯤 되면 빵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있으니까 자꾸 수진이랑 하준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일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빵집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울기 시작하거나 그랬어요. 제가 민준아 밥 먹으라고 해도 배 안 고파요라고 하면서 거부했고 씻고 와라고 해도 나중에요라고 하면서 미루곤 했어요. 가장 힘들어했던 건 하준이 생각이었어요. 엄마 하준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빠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궁금해할까요? 혹시 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 걱정했어요. 하준이한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빠가 죽었다고 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밤새 잠도 못 자곤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화도 났어요.
수진이한테, 최명숙 씨한테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12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을 그렇게 차갑게 버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결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의 직속 상사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 민준 씨가 요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일단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복귀하는 게 어떻겠냐? 회사에서도 최대한 기다려드릴 테니까 치료에 집중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출근 정지를 당한 거였죠. 그것도 아들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직장까지 잃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더욱 절망했어요. 그때부터 아들은 완전히 집에만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집이라고 해봐야 제 빵집 위층의 작은 원룸이었고 아들은 하루 종일 그 작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제가 민준아 아래로 내려와서 빵이라도 먹으라고 해도 엄마 저 지금 사람들 보기 싫어요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밥을 해서 올려다 줘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먹더라고요. 가끔 밤에 아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나 중얼거리는 소리. 저는 혹시 아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해서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에도 몇 번씩 아들 방을 확인하곤 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엄마 저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가족도 못 지키고 직장도 잃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이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 병원에 가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 현실이 이상한 거예요. 의사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거부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수진이가 아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였어요. 내용을 보니까 아들이 자신과 하준이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서 접근을 금지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언제 수진이나 하준이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들은 이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하준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수진이가 아예 만나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수진이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협박 전화를 했다는 둥,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스토킹을 했다는 둥, 하준이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둥. 모두 거짓말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일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준이가 아빠를 무서워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하준이가 언제 아빠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를 따르고 좋아하던 아이가요? 수진이가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아들이 그 결정문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준이도 못 보고 집도 없고 회사도 잃고 그리고 이제는 범죄자 취급까지 받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수진이한테도 잘해줬고 하준이도 정말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책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착해서 당한 거야. 수진이가 나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했지만 아들은 그래도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계속 자책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대로 놔두면 아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아들의 상황이 법적으로도 매우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아파트 명의가 이미 장모 명의로 넘어간 상태에서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명의 이전 당시에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부인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적 조언을 받아서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도 이미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이것을 번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이 일방적이긴 하지만 신청자 측에서 그것을 반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통화 기록이나 목격자 같은 반박 증거가 없으면 어려워요.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일단 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1심에서 저도 항소, 상고까지 가면 몇 년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보죠. 혹시 상대방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위로해주긴 했지만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막막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착수금만 해도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이 길어지면 추가 비용도 계속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는 빵집을 32년 동안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긴 했지만 그 돈을 다 써도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생각이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뭐하러 있는 거야? 내 아들 살리는 데 쓰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변호사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들이 엄마 그런 돈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엄마 그 돈은 엄마가 나이 들어서 쓰셔야 해요라고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포기하면 안 돼. 하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들인데 그냥 포기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들이 하준이는 엄마가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아빠보다는. 그리고 하준이도 이제 저를 기억 못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야, 내가 그렇게 포기하면 수진이 뜻대로 되는 거잖아. 그리고 하준이한테도 미안하지 않아? 아빠가 포기했다고 나중에 알면 하준이가 얼마나 실망할까? 라고 했는데도 아들은 고개만 저었어요. 그 무렵 회사에서도 최종적으로 해고 통보가 왔어요. 장기간 무단 결근에다가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서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했어요. 아들은 그 통보서를 받고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아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며칠씩 빵집에 나타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연락도 안 되고. 저는 그런 아들이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닌가 해서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방에 가봐도 없고 휴대폰에 전화해도 꺼져 있고. 저는 정말 너무 걱정이 돼서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성인이 며칠 안 보인다고 실종 신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다녔어요. 아들이 갈 만한 곳들을 다 찾아봤어요. 회사 근처도 가보고 예전에 살던 동네도 가보고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봤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추운 12월 밤이었어요. 아들한테 연락이 안 된 지 사흘째였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밤늦게 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혹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가 해서 병원 응급실도 가보고 경찰서도 가봤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새벽 1시쯤 됐을 때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가는데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보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이 가봤어요. 지하철 역사 계단 밑에 판지를 깔고 담요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서너 명 있었어요. 그 중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그게 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더러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지하철 역사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머리카락도 기름져서 엉성하게 헝클어져 있었어요.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고 냄새도 많이 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던 아들이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거리에서 지내고 있다니. 눈물이 쏟아져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준아. 제가 부르니까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초점도 없고 생기도 없고 마치 영혼이 빠진 것 같은 눈이었어요. 엄마, 왜 여기까지 와요? 아들이 말하는데 목소리도 완전히 쉬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왜 이런 데서 지내고 있어?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들이 일어서는데 정말 비틀거리더라고요. 얼마나 제대로 못 먹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아들을 부축해서 택시를 타고 빵집으로 데려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원래 70kg 정도 됐던 아들이 50kg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서 퉁퉁 부어 있었고 기침도 심하게 했어요. 일단 따뜻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데 아들 몸에 멍자리가 여러 개 있는 걸 봤어요. 이건 뭐야? 누가 때렸어? 라고 물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넘어지면서 생긴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한테 자세히 물어보니까 지난 사흘 동안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모텔에서 지냈는데 돈이 떨어져서 나와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4시간 찜질방 같은 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는 PC방에서 자고 그러다가 그것도 돈이 없어서 결국 거리로 나온 거였어요. 돈은 왜 없어? 통장에 있던 돈은? 라고 물으니까 수진이가 아들 통장까지 정리해놨다는 거예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에서 돈을 다 빼가고 아들 개인 통장도 비밀번호를 바꿔서 돈을 못 쓰게 해놨다고 해요. 그럼 신용카드는? 라고 물으니까 신용카드도 정지시켰어요. 아마 제가 함부로 돈을 쓸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어요. 아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력해지도록 모든 걸 다 막아놨던 거예요. 그럼 이 사흘 동안 뭘 먹었어? 라고 물으니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씩. 그것도 돈 없어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빠진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12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들이 말하는 노숙자 생활 이야기는 정말 참혹했어요. 첫날 밤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잤는데 새벽에 영무원이 와서 여기서 잘 수 없다고 해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근처 공원으로 갔는데 그곳도 오래 있을 수 없었고요. 둘째 날에는 다른 노숙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했다고 해요. 새로 온 놈이 자리 차지한다고 하면서 구박을 받았고 심지어 가져온 작은 가방까지 뺏길 뻔했다고 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추위와 배고픔이었다고 해요.
12월이라 정말 추웠는데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이 얇은 재킷 하나로 버텨야 했다고 해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낮에는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었다고 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때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전에는 그런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제일 비싼 음식이 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다고 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혀를 차거나 아예 고개를 돌리거나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한 번은 예전 회사 동료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아들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민준 씨? 왜 이런 모습으로? 하고 말하다가 말았다고 해요. 아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도망쳐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예전 동료가 절 그런 모습으로 보다니. 제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 됐는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하준이 생각이었대요. 길에서 지내면서도 계속 하준이 생각만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빠가 왜 안 보이냐고 묻고 있을까? 혹시 저를 찾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준이가 사는 아파트 근처까지 가봤어요. 혹시 하준이를 볼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접근금지 가처분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설사 봤다고 해도 이런 모습으로 하준이 앞에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또 울었어요. 저는 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동시에 수진이와 최명숙 씨에 대한 분노도 더 커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한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아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빵집 일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아들 상태를 확인했고 밤에도 몇 번씩 깨어서 아들이 괜찮은지 봤어요. 아들이 또 나가서 그런 일을 당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들도 그런 경험을 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도 우울했지만 이제는 아예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했어요. 빵집에 손님이 오면 위층으로 숨어버리고 저와 이야기할 때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릴 정도였어요. 엄마, 저는 이제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을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새해가 되면서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 변호사가 연락을 해서 수진 씨 어머니인 최명숙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준 거였어요. 부동산 관련 사기 혐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었는데 변호사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어요. 최명숙 씨가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명의를 이용해서 재산을 숨기는 수법을 많이 썼다는 거였어요. 최명숙 씨가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명의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다음에 나중에 팔아서 그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라고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명의 이전도 그런 수법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수진 씨가 남편분께 증여세 절약이라고 말했던 것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어머니의 사기 행각을 위해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희망을 가져봤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아들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명예 이전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최명숙 씨의 사기 행각이 밝혀진다면 아들분이 그 사기의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명예 이전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줬는데
아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져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 이제 와서 뭐 해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준이는 이미 저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반년째 못 봤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는 아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하준이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이 답답했어요. 야, 이제 희망이 보이는데 왜 그래? 하준이 생각해봐. 아빠가 포기하면 하준이는 어떻게 돼? 그리고 하준이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약한 아이가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변호사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최명숙 씨가 어떤 혐의로 기소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건과 연관성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소송 전략도 달라진다고 했어요. 몇 주 후에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명숙 씨가 지난 5년간 50여 명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였는데 그 규모가 200억 원에 달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기로 얻은 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명예 이전을 하는 수법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수진이도 어머니의 사기 행각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어요. 수진이가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회사가 어머니의 사기 행각을 위한 위장 회사였던 거예요. 수진이는 그 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가짜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어머니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받고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아파트 명의 이전도 그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였어요. 최명숙 씨가 사기로 얻은 돈 중 일부로 우리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집 세 채를 더 매입했는데 나중에 그 집들과 함께 우리 아파트도 팔아서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수진 씨는 처음부터 남편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결혼도 아이도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죠라고 변호사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수진이가 저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준이도 그냥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온몸을 떨었어요. 저는 뭐라고 답해줘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걸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너무 가혹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야라고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이제 반격할 때가 왔습니다라고 했어요. 명예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고 접근금지 가처분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하준이의 양육권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조직적인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그 사람한테 아이 양육권을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그 사기 행각이 아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법원에 가는 일이 거의 매주 있었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저는 빵집 일을 줄이면서까지 아들을 도왔어요. 아들도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준이 문제였어요. 하준이가 이제 6살이 됐는데 아빠 없이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더구나 수진이는 이제 범죄자가 된 상황이었고 하준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조정 기일에 법원에 갔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수진이를 오랜만에 봤는데 예전에 그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척해지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아마 어머니가 구속되고 자신도 수사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았어요.
조정위원이 양쪽 의견을 들어봤는데 수진이 측에서는 여전히 아이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노숙자 생활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조정위원도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모친 측에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있고 그 사기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놨어요. 그리고 우선 면접교섭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양육권을 아버지 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어요. 수진이는 그 제안을 거부했지만 법원에서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결국 면접교섭은 허용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하준이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처음 만나는 날 저도 함께 갔는데 하준이가 아빠를 보고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금방 기억을 되살렸는지 아빠 하면서 달려왔어요. 아들이 하준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준이도 아빠를 무척 반가워했어요. 아빠 어디 갔었어? 왜 안 왔어? 하준이가 물으니까 아들이 아빠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왔어. 미안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하준이는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라고 하면서 아빠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하준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진이가 아이한테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았어요. 아빠가 왜 안 와? 라고 물으면 아빠는 이제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라거나 아빠는 나쁜 일을 해서 멀리 갔어 같은 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역시 적응력이 빠른 것 같았어요. 아빠와 시간을 보내면서 금방 예전처럼 친해졌어요. 아들도 하준이를 만나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수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하준이를 데리고 빵집에 오면 저는 손자에게 맛있는 빵도 만들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하준이도 아빠랑 할머니랑 있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할머니, 이 빵 정말 맛있어요 하면서 잘 먹고 아빠, 우리 또 언제 만나요? 하면서 아쉬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에게는 역시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준이가 아빠 왜 집에 안 와요? 엄마랑 아빠랑 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라고 물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검찰에서 최명숙 씨를 구속 기소했고 수진이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는 거였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구속된 후 최명숙 씨가 검찰에서 자백을 했어요. 수진이와 함께 계획적으로 아들을 속여서 아파트 명의를 빼돌렸다는 것을 인정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나중에 팔아서 사기로 얻은 돈과 섞어서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고도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아들과 결혼한 것부터가 계획적이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최명숙 씨가 딸한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 남자 재산을 이용하라고 했다고 자백한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서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그럼 수진이가 저를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네요. 하준이도 그냥 계획의 일부였던 거고. 라고 아들이 말할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이제 모든 상황이 우리 편입니다 라고 했어요. 명예 이전 무효 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해졌고
접근 금지 가처분도 취소됐어요. 무엇보다 하준이의 주 양육권을 아들이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법원에서도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수진이는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만 할 수 있게 됐고, 그것도 법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법원에서 나오면서 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했을 거예요. 하준이도 영영 못 봤을 거고. 저는 당연한 일이야. 내 아들이고 내 손자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명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법원에서 사기에 의한 명예 이전이라고 판결하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어요. 최명숙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고 현재 항소 중이고, 수진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지만 사실상 사회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예요. 이제 아들과 하준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다시 생활하게 됐어요. 아들도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예전만큼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새 직장에서는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하준이는 이제 8살이 됐는데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빠랑 함께 있으면서 더 안정되고 행복해 보여요. 가끔 엄마는 언제 다시 같이 살아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아들이 엄마는 엄마 일이 있어서 따로 살아야 해. 하지만 가끔 만날 수는 있어라고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들은 하준이한테 아빠가 잠깐 힘든 일이 있어서 못 봤던 거야. 이제는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줬대요. 하준이도 아빠, 이제 안 가죠? 라고 하면서 아빠를 꼭 안더라고요. 수진이와의 면접 교섭은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하준이가 엄마를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조금 혼란스러워 했거든요. 엄마가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왜 아빠랑 엄마가 같이 안 살아요? 라고 계속 물어보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준이도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가끔 만나고 아빠랑은 항상 같이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적응력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63세가 다 되어가지만 아직은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손자가 가끔씩 빵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행복해요. 주말이면 하준이가 할머니, 빵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간단한 빵 만드는 법을 알려주곤 해요. 하준이가 작은 손으로 반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여워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빵집 할 거예요. 할머니처럼 맛있는 빵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하준이를 보면 저는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더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하준이가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는데 아빠랑 할머니랑 자기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4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꿈도 못 꿨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들도 이제는 많이 안정됐어요. 새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인정받고 있고 하준이 교육에도 신경 써주고 있어요. 가끔 엄마 제가 더 일찍 수진이의 정체를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그때는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해. 비록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하준이가 태어났고라고 제가 말해주면 아들이 맞아요. 하준이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라고 답해요. 요즘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하준이 키우는데 집중하고 싶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하준이도 새 엄마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해요. 아빠, 새 엄마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면 아들이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을 찾으면 소개해 줄게라고 답하더라고요. 하준이는 새 엄마도 할머니처럼 빵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웃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변호사 비용만 해도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의 대부분인 7천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특히 아들이 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아들이 그 추운 겨울밤에 지하철 역사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던 모습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때 만약 제가 아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해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아들이 겪었던 일들. 춥고 배고프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거리에서 지내야 했던 그 경험들이 아들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아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하준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엄마, 지금 이렇게 하준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라고 자주 말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손을 놓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아들도 하준이도 모두 불행했을 거고요. 수진이와 최명숙 씨의 계략대로 모든 게 끝나버렸을 거예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는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 둘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셋째는 정의가 항상 바로 승리하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수진이나 최명숙 씨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아들이 힘들 때 도와준 변호사, 새 직장에서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동료들, 그리고 빵집 단골 손님들 중에 아들 이야기를 듣고 격려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준이는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오늘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아버지,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정말 잘 알아요. 요즘 아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새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하준이를 잘 키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가끔 엄마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지라고 말해줘요. 하준이도 이제는 그때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적응력이 빠르니까요. 대신 아빠와 함께 있는 지금을 정말 행복해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정말 좋다고 자랑한다고 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고 있어요. 빵집은 아마 몇 년 더 하다가 정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들과 손자 곁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거창한 꿈은 없어요. 그냥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다른 분들한테서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을 견뎌냈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 아들이고 내 손자인데. 정말 그래요.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요. 물론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좋은 변호사를 만난 것도 운이었고 최명숙 씨가 구속되면서 상황이 바뀐 것도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변호사의 도움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들었어요. 때로는 빵집 단골 손님들이 어머니 힘내세요라고 격려해 주신 것도 큰 힘이 됐어요. 이제 저희 이야기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하는 거니까요. 특히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처음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들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돈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도 아파트도 잃고 돈도 많이 들었지만 결국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있어요.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아들과 손자가 와서 할머니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는 정말 잘 알거든요. 4년 전 그 지독했던 겨울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꿈 같아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도 하준이도 그리고 저도 모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도 언젠가는 끝나고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벽을 맞기 위해서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을,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저희처럼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